안녕하십니까. 왕조일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용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 노광규 시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최근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에 확정된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공간 재진단으로 미래도시 정책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4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를 2021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40년, 20년 후 순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순천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순천시 인구는 자연 증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자연 증가 233명 감소하여 사상 최소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간의 전입과 전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는 증가했으나 전라남도 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10세에서 39세 청소년, 청년 계층의 인구 전출자가 많아져서 주민등록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순천을 터전으로 하는 생활인구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 노령인구 비율 16.4%, 1인 가구 연평균 46% 증가, 혼인건수 연 2.8% 감소 등 새로운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소형 저렴 주택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주택 가격지수는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122.4%까지 증가했고 전세 가격 지수도 동반 증가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전세 가격의 급등세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지역 경제 침체 원인이라는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2024년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2%입니다. 지난 2016년에 작성한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33만 자족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 감소, 노년 인구 비율과 노년 1인 가구 연평균 3.1% 증가, 1인 가구 연평균 4.6% 증가 등 2010년 이후 순천 인구 구조는 변화는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9곳 4,701세대, 2024년 말 순천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10곳 총 4,838세대,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에 심의 완료된 사업계획 승인 검토 중인 공동주택은 총 2곳, 1,523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 내지 분양 예정 세대가 모두 11,062세대입니다. 2024년 순천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어있는 아파트는 2023년 1,545세대에서 2024년 1,85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준공이 마무리될 예정임에도 미분양률은 55.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204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출한 인구 30만 도시에 걸맞는 주택 보급률 수준과 인구 자연 증가 감소 현상, 노령인구 비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비 부담 증가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장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출했으며 추진율 70%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과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LH가 임대주택을 순천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LH와 상호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 매년 지급 대상 인원과 지급액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임대공급주택은 순천시 조례 등 근거가 없어 사업 예산 지원을 불가능하여 인허가와 심의 절차할 때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청년들을 위한 지원 역시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0년 순천시 도시 기본 계획안에는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전출 인구 중 10에서 39세의 청년 계층 인구 전출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며 실제로 순천을 터전으로 삼는 생활 인구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는 37,993개입니다. 그중 애식업체 및 배달에 의존하는 업체는 애식업 업체 회원 2,189명, 그외 상인 2,000여 명을 포함하면 순천시 소상공인의 최소 10%가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겠습니다.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4일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이 6,4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 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도 환원된 금액은 전년보다 1,245억 원이 많은 5,375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무료 배달, 장보기, 쇼핑까지 플랫폼을 운영하여 거래액이 309%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2%에서 7.8%로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최근에는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3.4%에서 6.8%로 인상했습니다. 배달에 의존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늘었으나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도 그 부담을 껴안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에 배달 수수료 부과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2023년 12월부터는 땡겨라는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의 재원으로 가맹점, 소비자 지원과 홍보사업, 지자체별로 할인 이벤트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 수수료는 매출에 관계없이 1.5%,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개비의 가맹점 가입은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 회원 수도 낮아서 공공배달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라고 써있는 빈 사무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진 어느 가족의 사연, 장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어느 청년의 하소연,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자영업자의 한숨.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 안정된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어서 원만하게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 의원님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 다시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회가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쭉 직원들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최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가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금방 질문을 조금 들어보니까 통계 수치가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조금 다른 자료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주택 문제는 한 번 더 자료를 이 시정 질의 이후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챙겨볼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 보급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 지표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를 해서 여러 정책을 펴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보급률이 높아도 주거 환경의 질이 낮거나 주택 가격이 높아서 구매가 어려우면 시민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치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 정책 방향을 새롭게 지금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1.9%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근데 전국 평균은 102.5%고 전라남도 평균이 112.4%니까 조금 우리가 낮기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주택 문제를 전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 목표가 34만에서 30만으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1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득 증가가 증가되는 이 입장에서 주택 신규는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를 당연히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향후에 그때 2040년까지 4만 5천 호 정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3만 1,000호 정도를 계획을 하는데 실제 공급이 과연 그렇게 될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기를 지금과 같은 주택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은 1만 2천 호 정도만 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지금 승인한 주택 총 규모가 5개 단지에 실질적으로는 3,166세대입니다. 민선 7기 때는 18개 단지에 9,634세대였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6,400세대 이상이 줄었고, 민선 6기 때는 12개 단지에 4,524세대가 돼서 이때를 비교를 해도 지금 우리가 1,300세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주택 인허가 정책이 어려운 게 개발 압력도 이겨내야 되고 시민들의 수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일부러 인허가를 안 해주고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봉화산 주변으로 주택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관 훼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가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시 문제를 일으켜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일이어서 인허가를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광양시는 1만 5천 세대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고 여수는 1만 8천 세대를 공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근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를 자꾸 이게 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향후에 연양들이나 선월지구나 또 다른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지금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외부 관청인 경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보급률만 가지고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간에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택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공가 대책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니까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된 거는 229세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6.2% 되고요. 여수는 304세대, 광양은 939세대니까 1000세대가 가까이 되는 게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여기 지금 이 브랜드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가가 비어있는 집이 지금 1854세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임대주택이 6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부영아파트가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가 298세대, 2차가 251세대, 5차가 148세대, 3차가 79세대, 8차가 60세대, 6차가 47세대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이 공가의 요 세대에도 향후에 지금 민간업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미분양은 우리 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적지만 지금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도 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피고 있을 텐데 요거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그 외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주택 가격을 조절하는데 이분들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주택 공급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는 LH 등 공공기관의 장기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역도 미착공 단지가 4개 단지나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사정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서면 삼평도 있고 왕지의 연립도 있고 그 풍덕지구 일산블록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가의 발생은 단순하게 지금 공급이 과잉돼서 생긴 그 이유만이 아니라 우선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 청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게 빕니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노후주택, 형태가 옛날 구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옛날 형태의 주택들. 그리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일부의 편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공가가 지금 발생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양동 부영아파트 임대주택이 특히 공실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회사 측과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공적으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사업자 측이 재건축을 검토한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재건축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향후에 그 비어있는 데를 누가 입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들이 얽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우리가 차선책 중에 하나로 그러면은 공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가 정비를 조금 해야죠. 그래서 지금 22년도부터 우리가 했던 게 공가 정비 업소가 240여 개소가 되고 또 자력 정비가 어려우면은 시간 노후주택 보수를 위해서 이제 건축물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정책을 취해야 되니까 요걸 174개소 정도로 개선을 지금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예산을 다 심의하면서 보셨겠지만은 공가 정비가 이 50동에 그 3억 6천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했지만 우리가 67개소에 37억 원까지를 증액을 했고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도 조금 더 지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옛날에는 3년을 제한을 했지만 이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추진하는 이런 보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은 제가 최초의 공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주택 공급을 50곳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공약을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떤 공약들은 막상 현실로 들어와 보면 그걸 고집을 하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시민 공약 평가단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제가 공약을 해놓은 이것이 과연 시의 재정 상황과 향후를 봤을 때 이게 옳겠느냐, 수정할 부분은 없겠느냐인데 그때 조언을 준 것이 이 청년 신혼 부부 임대주택은 신축을 하는 걸로 해서 한 89, 95 정도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가단이 청년층이 노후 리모델링한 주택보다는 신축 선호도가 높고 또 민간 사업자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업체에서 리모델링 해갖고 공급하겠다는 걸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공공기관의 LH와 협업을 통해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그 3개소에 89호를 예정을 하고 연양동에 1개소에가 12개 그다음에 준공을 했고요. 또 1개소는 지금 골조 등 공사를 하고 있고 남정동의 1개소는 건축 허가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하면은 요게 지금 공약 이행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양동과 남정동 두 곳이 준공이 되면 공약 목표는 달성을 하게 될 텐데 요건 이 공약 목표 이외에도 LH하고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구체적으로는 한국병원 앞에가 단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됐고 하나는 지금 골조 공사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정동 지금 진보 아파트 근처에가 지금 올해 6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그 중앙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근데 요것에 발 맞춰서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데 지역 상황이 조금씩 중앙 전체를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시가 직접 LH를 방문해서 지금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허가 절차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기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개소 228호 규모의 기존 매입 임대주택을 분기별로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왔는데 23년도에는 16호, 24년도에는 19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청년들은 23명, 신혼부부는 12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저전종 일대는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 임대 쉐어하우스를 16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총 14개 동을 임대용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양동과 남정동에 건설 중인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더 완공이 되면은 한 89세대 정도가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뭐 우리 결혼하게 되면 결혼 축하금도 뭐 2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월세와 취업자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여러 정책들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으로 조금 보면은 2019년부터 통계이긴 합니다만 올해까지 거의 3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2,5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이 중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 371세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437세대,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이 1,687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이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또 참고를 해서 정책을 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만원주택에 대해서들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를 우리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 도에서도 연양동 구형 임대아파트 때문에 의사를 본사에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 아까 같은 그런 계획 때문에. 근데 우리와 달리 여수시는 거기는 지금 예산을 한 1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공급을 하는 정책을 펴니다. 한 200억 정도를. 근데 거기는 부영에서 재건축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성사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그 만원주택이 어려운 게 도에서 펴고 있는 정책도 주로 군 단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대상자들이 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취약계층 특별공급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도 개략적으로 이 정책을 펴는 정책인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이게 민선 8기의 7개 단지에 지금 1,700세대 물량이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모집을 할 때 법으로는 전체 세대 수중 일정 비율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시행사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서 이게 좀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아무나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투기성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석 달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때는 최대한 시행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특별 공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배달 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재정으로 지원하고 해주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문을 닫아라 마더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달 앱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거의 뭐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가 보통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만 원짜리 음식 하나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1,560원 정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문이 거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음식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먹개비라는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음식 주문하면은 배달앱에서 300원 정도 가져가니까 훨씬 짐이 가볍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도. 그리고 우리 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그 5,300개 정도 되거든요. 음식점이. 지금 30.8%가 이 먹개비라는 배달 앱에 가입이 돼 있는데 요 가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익숙한 걸로 계속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지금 외식업 순천시 지부하고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와 광고비도 면제하고 또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좀 돼가지고 더 많은 음식점들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의원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아마 지역구에 똑같은 사정이실 테니까 지금 회원 수로는 전남에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네, 가맹점 수로는 두 번째고 배달앱을 통해서 이게 주문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매출액도 한 4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 도하고 그 시군이 쏟아부은 돈이 36억 7천만 원 정도를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도비가 한 12억 정도 됐고 시군이 약 24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3억 4,800 정도 됐거든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여러 정책 중에 요것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냐. 이것이 이제 주어진 과제인데 만일에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1인당에 월 1회 3,000원씩 연간 최대 36,000원씩 이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정책. 요거는 지금까지 제공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축제나 이제 휴가철이나 이렇게 지금 배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을 때 무료 쿠폰 이벤트를 이제 확대할 수 있겠냐. 요거는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 로컬 상품들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다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된 특산물 업체를 먹개비에 등록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이 선물이나 기념품들을 할 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손 치더라도 먹개비를 통해서 구매해서 홍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 소비도 지금 같이 늘려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가입하는 방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직원들이 좀 고단하긴 하지만은 나가서 지금 같이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요즘에 공무원 하기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보고를 받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민들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 심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아실 텐데 순천시가 여수시나 광양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수시는 아무리 통계를 뜯어봐도 86억 원 정도, 광양시는 67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 159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은 혹시 또 모르시면은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소상공인들 숫자는 많지만 또 소비군은 한정돼 있지만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완해 가면서 지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른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사업 중에 원도심에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을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들과 포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엄청 준비를 추가로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도움이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이제 오늘 시정 질문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2040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정책이 변화되는 점,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청년하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세 번째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래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생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내용은 그 2040년 순천 도시 기본 계획안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더라고요. 공생과 희망, 생태 수도, 인류 순천. 그래서 공생과 희망은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태 수도라고 했을 때는 생태적인 환경, 그래서 생태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도시 건강과 주거, 교통, 산업, 사람이 사는 그 모든 전반에 걸친 것, 그리고 인류 순천은 순천이 1등하자라는 것보다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창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인구는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만 순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세대수도 좀 증가는 했지만 핵가족 그리고 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과제들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복지 의료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했었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관점으로 좀 그 제 질문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순천시가 앞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천시 아파트 공가 현상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출된 지역들은 대부분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 공가의 현상은 이제 그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에게 어떤 아파트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신축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지역, 교통 환경이 좋은 곳, 뭐 녹지 환경이 있는 곳,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혼잡은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고요. 순천시 최근 공동주택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아까 제가 앞서서 그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701세대가 준공이 완료됐고, 2021년 이후에 미준공된 아파트들, 그리고 사업 승인이 검토 중인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조례주공 5단지는 연구임대 아파트인데요. 총 61명이 대기 중이고 3평 비찬들 아파트는 국민임대형으로 113명, 임대아파트는 93명, 연양 3지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59명이 대기자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천시가 그 만원주택을 위해서 부영 아파트를 좀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을 했고 또 그 매입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은 마당에 이분들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안정되게 그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에 4만 3천 원이나 이 정도 되는데도 이것 지금 지불하기도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순천시가 LH와 보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대기자 없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잘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이 대기자 수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순천시 계획을 좀 하루빨리 성립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공공 배달의 먹개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먹개비가 2022년 7월 14일 그리고 2025년 7월 13일까지 업무 협약을 했었잖아요. 네. 전라남도 시군 먹개비 상인회 소상공인회 신용보증재단에 같이 협약을 해서 이제 가맹점에 대한 할인, 소비자들에게는 뭐 배달료에 대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순천 먹개비를 일부러 좀 크게 해놨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근데 순천시는 올해 이제 8,600만 원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네,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도에서 그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네.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남은 총 8억의 예산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와 들에게 홍보의 역할을 하는 돈으로 쓰고 있고 순천시는 8,600 중에서 2,800만 원으로 휴가철이나 축제 때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이나 연말 이벤트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그 시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가맹점이나 그다음에 소비자 이용률이 전남에서 뭐 4위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제 농협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품 이벤트 그리고 뭐 쿠폰 할인에 관련한 이런 홍보들을 이제 먹개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도시 강진군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A식업협회 회원이 300명인데요. 261개소가 가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5,000원 이상 주문했을 때 할인 쿠폰을 주고 있고 매일 주말마다 3,000원 할인 쿠폰과 축제와 연계하는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가 시군에 제출하고 해야 하는 이런 사업비 외에 자체 그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 사업비. 네네네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7개의 주문과 매출액이 2,464 얼마인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246만 3천 원. 그리고 가맹점이 85, 회원수가 129명이었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도 마찬가지로 축제별로 자체 사업비를 두다 보니까 150% 많게는 뭐 206%까지 매출액이 늘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2024년 작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뭐 410%, 209% 이것은 되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요거 그 강진처럼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진이 인구도 적고 감염점 수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담비는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추가 사업비를 3년 동안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억 한 8천 정도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뭐 조금씩 다르는데 추가 사업비가 2024년, 25년은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대 축제가 이렇게 열릴 때 축제 사업단에서 축제 마케팅 추진단에서 이거를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도 뭐 푸드 아트 페스티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이게 지금 병행이 가능한지 또는 병행이 필요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살펴보자고 지금 지시는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자체 사업비가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의 차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강진을 예로 든 거고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할인 이벤트보다는 집중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소상공인들 그리고 배달앱에 의존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자체 사업비를 순천시가 얼마만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좀 많은 액수를 한번 검토를 같이 투자해 한번 볼 수 해보시죠. 있도록. 예, 아니 왜냐하면 네, 네. 이거는 그 강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한 네,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 규모도 다르고 매출액도 다르고 감염점 수가 다르긴 한데 이게 강진처럼 작은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네, 가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은 전남 먹개비 있잖아요. 먹개비의 이미지들을 제가 2개를 좀 실어봤습니다. 앱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아래쪽에 보면은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 요 옆에 있는 앱 모습은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한 건데요. 여기는 로컬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개비가 기존에 있는 외식업체 그리고 배달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이바지하는 바가 클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가 임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대 그리고 지역 생산물품을 지역에서 소화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전국으로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에는 농촌 융복합 인증을 받은 37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들은 순천 생산 농산물, 녹차류,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차 가공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가공 업체가 167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직접 농민들께서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만든 장류, 음료류, 식품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368개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 상황에 우리 지자체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전통시장하고 방금 얘기하신 로컬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아요. 맞아서 그렇죠.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플랫폼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네. 시대이다 보니까 좀 이것이 처음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또 두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또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리고 로컬 상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촌 융복합 업체들과 식품 제조 가공 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 물품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건 다음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중앙회가 정부와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공배달앱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남 맵개비 공공배달앱이 전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 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지자체와 맺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표로 만든 것은 대표적인 지자체만 좀 올려놨습니다. 46개 지자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수수료는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1.5%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곳들 그리고 더하기 의미 있는 게 오늘의 상품권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순천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또 전남하고 또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인율을 순천시가 임으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타 지역의 수수료나 뭐 오늘의 상품권 연계라든지 착한 매장 할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카테고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전라남도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정책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적극적 노력을 요청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정질문에서 제출했던 그 앞으로 순천시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와 잠자는 문제, 주거 문제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과 검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